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5대 화폐로 진입하였고 꽤나 견고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리플의 퍼블릭 버전의 코인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코인을 만든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드 맥케일럽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을 소개할 때 비탈릭 부텔린이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오스를 설명할 때 댄 라리머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스텔라 역시 제드 맥켈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드 맥켈럽은 P2P 공유 사이트인 이제 이동키라고 하는 당나귀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만든 인물입니다. 이미 IT 업계에서는 스타이고 비트코인을 이 사람이 처음 접했을 때 이제 무궁한 가능성을 느껴서 당시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를 만들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알다시피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하고 또 심지어 이제 마크 케펠레스라고 하는 이 CEO가 횡령까지 저지르면서 이 거래소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1000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100달러까지 저점이 100달러까지 찍혀지는 그런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허무하게 거래소가 사라졌지만은 사실은 손해를 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2011년부터 사실은 새로운 암호화폐인 리플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이제 해외 송금에 있다고 판단해서 이 왼쪽에 있는 크리스 라센이라고 하는 현재 리플의 대표이사 창업주라고 할 수 있죠.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창업주인 크리스 라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리플을 만들기 위한 암호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약간 그 암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워츠이고요. 세 명이서 이제 리플 랩스라는 회사를 차리고 리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리플에서 제드는 크리스 라센을 회사에서 제명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회는 이제 크리스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제드가 오히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드는 이후에 이제 스텔라라는 회사를 이 한국계 2세인 조이스 킴이라고 하는 이 한국계 2세인 이 조이스를 함께 공동으로 스텔라를 설립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리플이 제드가 직접 코딩한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제드는 리플의 하드포크를 손쉽게 해냈고 그렇게 스텔라를 처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리플은 완벽하게 이제 기업형 기반의 상업형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그런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초창기 막 포커가 된 스텔라는 처음에 막 포커가 됐으니까 리플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었겠죠.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현재는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방향성도 많이 완전히 달라서 리플과 유사성이 거의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텔라를 이해하려면 우선 리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플을 이해하면 스텔라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리플과 가장 큰 차이점은 리플은 바로 디플레이션 구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는 인플레이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프라이빗 구조라는 것이고 스텔라는 퍼블릭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프라이빗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 스텔라는 퍼블릭에 맞게 설계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알다시피 디플레이션, 즉 코인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된 코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물량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재단이 물량을 함부로 시장에 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리플은 소스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리플의 구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 물론 제드는 알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이후에 리플도 많이 소스가 바뀌었을 테니까
리플은 완전 프라이빗 구조이기 때문에 소스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노드에 참여하는 대상도 보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플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리플의 이 가격 자체가 어떻게 안정화될 수 있었는가? 그거는 바로 이 총 공급량의 이 모습입니다. 리플은 1000억 개를 발행했지만 이 지금 개수가 1000억 개보다 적겠죠. 적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보시면은 한 800만 개 정도? 800만 개 정도 적은데 물론 이제 1000억 개로 따지면 매우 적은 수량이죠. 아무튼 간에 계속 얘네들은 소각이라는 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량을 조금씩 계속 없앱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수료로 계속 없애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언젠가는 내 코인이 큰 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투자 경험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적금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스텔라는 리플과 다르게 총 발행량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개수는 둘 다 똑같이 1000억 개였는데 스텔라는 지금 약 40억 개가 늘어난 45억 개 정도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거의 매년 1% 정도가 증가시키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플이 1000억 개에서 매우 적게 적어지는데 스텔라는 1%씩 수량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스텔라는 계속 갖고 있으면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스텔라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노드를 유지해주고 그 노드가 유지해야지 퍼블릭 코인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1년에 10억 개가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도스 공격 같이 계속 뭐 서비스 거부 공격, 디나이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수료 같은 경우로 이제 홀더들한테 이제 좀 수수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발행하는 신규 수량 자체가 노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사람들이 이 공급량이 올라간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리플은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지만 시장에 팔지 않는 이유 때문에 시장에 팔지 않는 이유는 이제 번 때문이고 스텔라는 이체 수수료 및 이제 코인을 신규로 배분받기 위해서 홀드를 하는 그런 이유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듯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이제 리플과 스텔라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디커플링 구조의 기준에 하드포크에서 리플과 스텔라 룸에는 같이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중앙화 코인이다 보니까 중앙화 서비스와 쿵짝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랩스가 애시당초 해외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또 업체이고 서비스 대상이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 같은 데서는 금융권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리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와 반대로 스텔라 룸에는 비영리 기관의 탈중앙화 서비스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리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IBM이 스텔라 루멘과 협력하는 그런 스텔라 루멘 입장에서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스텔라 루멘의 포커스는 해외 송금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엄청 나쁜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금융 시스템을 획기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텔라 루멘은 퍼블릭이면서도 이 금융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2에서 5초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리플 정도 속도가 되어야 되는 또 게다가 기존의 카드 결제와 별 차이가 없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채굴의 개념보다는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쿼럼이라고 하는 쿼럼 슬라이스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은행 그룹입니다. 은행 그룹. 우측에는 이제 은행이 아닌 그룹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싶을 때는 은행한테 맡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왜냐면은 담합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은행끼리 서로 간에 짜고 뭔가 이제 안 좋은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담합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관련된 거래는 은행이 검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설정하게 되면은 그런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 그룹들한테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설명은 V6과 V5랑 V6이라고 하는 이런 노드는 은행한테 검증을 받은 것이고 V7과 V8은 얘네들이 싫어서 다른 노드한테 검증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드들이 각자 되게 분권화되면서 검증을 이제 서로 간의 검증을 막 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공평하게 노드를 뭐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맡겨지는 것인데 이게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사실 스텔라의 설명입니다. 사실 스텔라랑 리플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개념이 좀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스텔라는 이제 한동안 이제 5위 안에 들지 못했던 코인이었습니다. 한동안은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리플, 뭐 4위는 비트코인 캐시, 5위가 이오스. 이런 모습에 이제 라이트코인이 이제 5, 6위를 하는 그런 좀 모습이었는데요. 갑자기 리플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리플이 좀 방어를 잘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플이 워낙 300원이라고 하는 그런 짤도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하는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금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리플과 동등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스텔라도 마찬가지로 버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텔라가 시총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최근 또 6위를 보면은 테더 코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하락장에 잘 버티는 코인들이 지금 꽤 많은 시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코인들도 꽤 괜찮지 않나 한번. 그러니까 되게 좀 로우 리스크를 하고 싶으면은 리플과 이런 스텔라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조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코인을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하락장일 때는 이런 코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특징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